내신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좀 달라야 되거든. 아마 실전에서 안 읽고 풀어야 될 거야. 그 정도로 가야 돼. 안 읽고 푼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용 확실하게 다 꿰가지고 내가 안 읽고 푼다 정도로 가야지. 시험장에서 이거 읽고 이해해서 푼다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될걸?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이거 공리주의인 척 하는 경제잖아. 갑시다. 16번. 자,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이거 산모 관련된 거? 쌤이 정리를 해줬어? 땡큐네. 학교쌤 이걸 해줬다고? 야씨, 나보다 낫네.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다음 주에 만들어 올게. 춘향전도 해야 돼요. 춘향전? 춘향전은 뭐지? 춘향전. 교과서? 학습지? 그것도 오늘 봤어요. 자꾸 뭐 추가되노? 끝이에요. 야, 요거 3개. 진짜 잘했네. 딱 이거다. 이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같이 봐라 그거. 자, 시작하자.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자, 공리주의는 뭐를 중요시한대?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근데 우리 공리가 뭔지 모르잖아.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같은 개념 묶어버리자. 공리랑 같은 개념 뭐냐? 이익과 효용. 또 쾌락, 행복. 얘들 다 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지금 이 첫 문단에서 하나, 둘, 세 문장 나왔잖아. 뭐가 제일 중요한 거겠냐? 그지?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이게 메인이겠지, 그지? 1단락의 메인은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중시한다. 이게 메인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거는 쾌락이고 이익이고 효용이고 저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문단에 또 하나 추가됐지. 여기서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고는 아니네. 개인의 쾌락도 포함이네. 그죠? 사회의 쾌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가 1단락의 내용. 밀 이전이라고 하니까 시대잖아. 시대는 우리가 괄호로 묶어버립시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으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공리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다. 뭐야? 양적 쾌락주의가 뭐래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으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이렇게 관형절로 묶여 있는 거잖아.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다. 지금 2단락 시작하면서 밀 이전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이거 나오는 순간 뭐 하겠냐? 밀 이전이랑 밀 이후랑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시대적으로 밀 이전에는
양적 쾌락주의래. 양적 쾌락주의. 그럼 우리가 윤리 하나도 모른다 그래도 양적 쾌락주의 반대는 당연히 뭐겠어 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냐? 측정 가능하다, 동질적이다, 양에서만 차이 난다. 다 같은 말. 얘랑 같은 말이라는 건 돼야 돼.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동일하다고 봤답니다. 뭐와 뭐가? 정신적 쾌락이랑 육체적 쾌락이랑. 누가? 밀 이전에 양적 애들은 육체랑 정신적 쾌락을 동일하게 봤다. 그런데 나오면 항상 체크해야죠. 그런데 전환되는 거니까. 자,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 얘들은 비판받았대. 동물이 가장 행복해진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비판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야?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천박 돼지다. 동물이 행복하면 안 되나? 인간 중심 사회라서 이게 용납이 안 되나 보네. 두 번째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과 상충하기 때문에. 상충 정도 되나? 상충. 상충이 뭐야? 뭘 뭐였지야? 상충의 의미가 안 되고 상충의 단어가 없어서 상식이 안 나와. 저 맥락에서 뭐야 그러면? 맞는 거? 상충할 수 있대. 어우씨 안돼. 이 정도 단어는 돼야 돼. 부딪히다지 부딪히다. 최대 행복이랑 인간의 이기심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사회적인 행복이랬잖아. 근데 인간이 이기심을 펼치면 사회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잖아. 부딪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됐어요?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럼 밀이 이거에 대한 뭘 했다? 해결책을 만들었다는 거지. 3 아직 안 나왔는데 그지? 이거에 대한 비판이니까 이게 문제점이잖아 결국. 그지? 문제점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미리 만들어 줄 거래. 그러니까 구조가 비교대조 할 건데 비교대조 하는 이유가 문제점 나왔고 밀 이전에 양적 쾌락주의는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 주장을 하는 거겠죠. 아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무슨 얘기가 나오겠다? 질적 쾌락주의라는 말이 나오겠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쾌락이래. 감각, 육체 이거지. 맞죠? 이건 저급쾌락이고 정신적인 쾌락은 고급쾌락이다. 고급쾌락은 저급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쾌락을 추구를 통해서 고급쾌락의 추구,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자, 밀 아저씨가 말하는 거는 질적 공리주의고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육체보다 정신적인 쾌락이 더 우위에 있다. 이걸로 해결한다는 거야. 이 문제점을. 자,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최대 행복을 하려면 인간이 이기심을 줄여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다 이기적으로 하면 최대 행복을 못 추구하잖아. 법률 여론득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뭐야? 위에서 말한? 아니요 뭐래? 또 안 듣고 있었네. 뭐야 외적 제재? 아니 인간이 이기심 때문에 사회적인 쾌락을 행복을 최대 행복을 못 추구하면 뭐로 막아야 돼? 뭐로 막아야 돼? 법으로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 여론 이런 걸로 한다고.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 원리에 부합한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중요하지.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왜? 인정하는 거잖아.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 맞지? 밀 아저씨도 야 외적 제재 해결 가능. 외적 제재로 해결 오케이. but 뭐는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실제로 문제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밀은 외적 제재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틀린 선택지니까. 자발적으로 행동을 이끄는 힘은 아니다.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이게 아니고 내적 제재. 양심. 이 아이야. 아이네. 양심은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이런 것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후천적인 건지 타고난인지.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향행된다. 이것도 좀 중요하지. 왜? 타고났다고 했는데 뭐도 필요해?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 경험도 필요하대요. 양심이라는 거는. 양심은 타고나는 건데 플러스 후천적인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해결해 준다는 거야? 이걸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인간의 이기심과 사회의 최대 행복이 부딪힐 때 해결해 준다. 자,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의 지향성을 극복하고, 자, 지향은 추구하는 거잖아.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 밑에다 뭐라고 쓸래? 개인이야 사회야? 사회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마지막 역시 밀 아저씨는 외적 플러스 내적 둘 다 필요하대.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 자, 문맥으로 그냥 때려잡자. 사회 구성원의 뭐라고 바꿀래? 뒤에 3? 이거 해도 되잖아. 맞지?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문장은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왜 뭐 인간 윤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주장을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가 봐. 결과적으로 공리주의는 인간 윤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비교 대조라고 했는데 무게 중심은 밀 이전이랑 밀이랑 누가 더 무거워? 이게 더 무겁죠. 이거 말하고 싶어서 사실 이거 가져온 거지. 이게 아까 그 마지막에 있는 민사법하고 형법하고 좀 다른 점이야. 민사법하고 형법은 무게중심이 거의 같아. 최근엔 저런 글이 잘 없어. 보통 한쪽이 더 메인인데 저거는 거의 같거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공리주의 정의 내려줬고 및 이전의 공리주의 어땠는지 했고 문제점, 그지?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이기심과 상충됐을 때 해결할 방법,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밀은 질적 공리주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양심으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다. 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버립시다. 작년 기출도 보면 거의 선택지 바꿔서 내는 수준이거든. 독서는 선생님들이 막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지문에 문제 수는 그래도 여기 비슷하게 세네 문제, 두세 문제, 세 문제 정도 내겠지. 지문이 몇 개 나오느냐고 중요하지. 한 두 개 정도 안 나오겠나? 어? 그럼 법이냐 이거네. 법이냐 경제냐네. 경제를 낼 것 같아. 경제 저거 숫자만 바꾸면 문제를 만들기가 좋아가지고 숫자만 바꾸면 문제를 바꿀 수 있잖아. 자, 가만 가지고 해봅시다.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 아니고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관련 없고요.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쾌락의 유효성. 마지막에 이 얘기 있긴 있네, 그지? 가는. 인간의 자기이익 지향성을 고찰한 이론. 3원도 되죠.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이 있다는 거는 관련이 없네요. 또 있나? 가로 풀 수 있는 거? 기억이 밀은 문제점 해결하고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문제점 해결한 거 이거죠. 외적과 내적 제재가 함께. 그 얘기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쾌락의 개념을 수정하고 수정은 아니야? 질적과 양적이 있다. 그대로니까. 계량화 이거는 뭐 아니네.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를 연구하여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얘네? 이거 소설용 나오면 쓰겠나? 뭐라고? 소설용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기억의 이유를 쓰시오. 쾌락의 질적 차이와 내적 제재를 연구해서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네, 자기가 수업 공부해서 나온다 했어요. 수업 안 했어 이거는? 비문학 수업 안 했어요. 그럼 뭐야? 그럼 맞네? 소수령 같은 거 자기가 강조한 거 강조한 것만? 비문학에서 내는 이제 신고해야죠. 그래도 적절한 것이라도 좀 챙겨놔. 쾌락의 원천을 밝히고 동일하면 안 되지. 다르다 해야 되니까. 쾌락의 경험이 인간이 동물적 욕망 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제도와 전혀 관계는 없고, 저급 쾌락을 거부하고 고급 쾌락의 개념을 도입하며 새로운 학문. 이것도 아니겠네. 나머지는 다 봐야 되죠. 자, 나아가 어려웠던 거지. 너 진짜 국어 공부 안 하네. 아이씨 미쳐, 국어 공부 안 하네. 이 시간에 그나마 좀 쉬어도 아니야. 과학도 다시 보니까 쉽던데. 저 진짜 오늘 미쳤어요. 어? 같이 다니는 애 중에 꼭 90점 밑에가 거의 없어요. 그럼 너도 거기 같이 다니면 90점 이상 되겠네 이제. 93, 92, 98, 90 다 이래요.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국어 반지 8등이에요. 네가? 수학은 전교 9등인데. 수학 반지 수학 진짜 잘하네. 네가 눈높이가 좀 높네. 잘하고 있다 미친아. 내가 계속 힘을 줄게. 근데 넌 주변에서 다 힘을 주는 것 같던데. 어머니도 그때 막 얘기하는데 뭐 우리는 크게 욕심 없어요 막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다 잘한다 해주나 보네. 그래. 한 자릿수 점수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 그 정도면 잘했지. 괴물들 아니네. 이런 맞아요. 비빌만 하네. 92점이면 다른 학교 1등이에요. 비빌만 하다 야. 꼬가면 저거 1등이고 저희가
검찬이가 77점인데 수학이 아 차이 많이 나네. 13등이네요 전부. 아 차이 많이 나고. 여기 이상해. 근데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네 애들이. 국어도 잘하네. 그거에서 잘한 거 같아. 모르겠다. 제 5, 1등급이 30등이에요. 근데 국어 저기 위에 엄청 잘하는 애들은 일단 너무 빨리 풀더라. 저 잘하는 애들. 점도 있고 8점, 6점, 5점, 3점. 다양해요. 자 갑니다. 인간의 이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다 충족하기에는 자원이 당연히 유한하겠죠. 다 못하잖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뭐 행복하겠다마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유한한 1등급 1등을 위해서 지금 막 개떼처럼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맞나? 합리적? 이게 맞지? 합리적. 근데 리을이 니은되는 게 리을의 비음아 그브 플러스 리을도 니은이 되고 미음 이응 플러스 리을도 니은이 되고. 자 키워드 뭐냐? 1문단의 키워드 효용이론? 효용이론 뭐 때문에 나온 거야? 합리적 소비 과정이죠. 자 인간은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고 일단 전제를 박았습니다.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용이론이 필요하다요? 제시하였다네. 자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우리 문학 감상법 할 때 효용론적 감상법 있었잖아. 뭐냐? 그거 시험 범위잖아. 그거 나올 수 있어.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면 표현, 사회는 반영, 독자가 효용. 그러니까 독자의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합리적 소비의 정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래.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했더니 어려운 얘기 나오네요. 당연히 뭔지 모르니까 설명해 주겠지. 근데 그 전에 지금 이게 다 뭐 하기 위해서야?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네, 그지? 합리적 소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효용 이론이라는 게 필요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네. 이건 뭐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효용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이나 만족감, 쉬운 말로. 자, 한계 효용 체감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인데, 처음에 이제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한 개씩 더 살 때 추가되는 효용이랍니다. 그런데 뭐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비례 관계라네.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걸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한대. 자, 한계 효용이란 재화를 한 개 추가할 때 얻는 만족감이라 그랬어.
근데 그 체감이 어떻게 된다? 재화의 수량이 증가할 때마다 오히려 효용은 감소한대. 이해돼? 뭔 말인지? 왜 감소해? 왜 모르 아니 알아야 돼. 생각해봐. 왜 감소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가졌을 때가 제일 기쁨이 크다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그 기쁨이 줄어든다. 없다는 건 마이너스 된다는 건 아니야. 처음보다 작아진다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총효용을 극대화한다. 왜? 뭐 하는 거야 저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각각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을 보자. 한 개의 효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튀김 첫 번째 먹을 때 만족도가 16인데 두 번째 먹으면 8이 된다는 거. 세 번째는 4, 반으로 줄어드네. 튀김은 느끼해서 그런가? 만족도가 확 줄어드네. 초밥은 조금씩 줄어드네. 처음에 막 만족도는 크진 않은데. 만약에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건 뭐 계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그냥 더 해봐야 되나? 경우의 수로 다 해봐야 되나? 저희 지금 거기서 해봤어요.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나? 수학 잘하면 다른 방법 없나? 저희 지금 16이랑 8이 제일 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요. 16이랑 8이 제일 크니까? 16이랑 8이 제일 크고 아, 그다음 4니까 4, 5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T3 초 2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총 효용이 37로 가장 크다.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 한 개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이걸 잘 이해는 못하겠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더해서 알아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이익인 것 같긴 하거든. 맞지? 근데 6,000원이면 그럼. 6,000원이면 똑같은 게 없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 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 얼마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그냥 이 표 딱 봤을 때 제일 효용이 높은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다 이 말인가? 그냥 그 말인가? 8,000원이면 여기가 제일 높고 5,000원이면 여기 제일 높고 같은 데가 어쨌든 제일 높다. 그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 이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랍니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겠죠. 사람마다 효용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까지 그냥 보자.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이랑 한계 효용 균등이랑.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거 플러스 알파잖아. 새로운 얘기잖아. 맞지? 요즘 비문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렇게 새로운 얘기하면 그냥 그 전에 거 가지고 문제 풀어도 괜찮아. 정책 결정.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계의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만원의 효용보다 더 크다. 그렇겠죠. 만족감이 저소득층이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나오면 항상 중요합니다. 고소득층의 소득 만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사회 전체 효용은 증가한다. 그렇겠지? 예.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해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이건 아까 그 공리주의랑 좀 비슷하네. 맞지? 그래프 문제가 어려운 듯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았어. 자, 똑같습니다. 아까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 20번 빼고 다 맞았다고? 잘했네. 자, 1번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A 3둘이네요. 아까 T3 초둘이 효용이 제일 큰 거였지? A에서 B로 달라지면 둘, 3이 되네요. 동일한 예산의 초효용이 작아지겠지. A가 제일 컸는데. B에서 C로 달라지면 1,000원을 덜 소비한대. 맞지? 둘이니까. 효용도 아까 둘, 3이었는데 둘 됐으면 작아지겠지. C에서 A로 달라지면 둘인데 둘, 3이 되니까 1,000원을 더 소비하고 효용도 커지겠네. D, E 모두 6,000원의 예상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 E랑 D 중에 누가 더 큰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네. 그치? 4, 2, 3, 3.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바꾸면 선택지 답이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어쨌든 출제하면 숫자 바꿔서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계산해 봐야 된다. 방법은 없다. 맞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지. 내가 이거 막 숫자를 어떻게 잘하면 돈은 적게 쓰는데 효용은 커지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게 없나 봐. 이런 것도 지문을 분야에서 그런 걸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문에 튀김 16에서 막 예를 들어 막 12 이런 식으로 분양해가지고 뭐 숫자를 바꿀 거라니까. 이것까지 바꿔가지고 막 1,000원이 낮아졌는데 효용은 그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만 바꾸면 선택지가 다 달라지니까 문제 만들기가 좋잖아.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개꿀이죠. 공부 안 하네라 하네라. 니네 학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도 공부 안 하는 애 있겠나?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국어는 또 안 하는 애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원래 약간 그거 안 하면 국어 내신 좀 무거운 암기 과목이야. 가 최대 행복의 원리. 나는 한계 효용 균등. 이거네. 가는 교육적 경험을 쌓아 실행될 수 있다. 최대 행복의 원리. 교육적 경험. 아까 최대 행복 만드는 게 외적과 내적이 합쳐져야 된다 그랬고, 내적은 타고나는 거지만 후천도 필요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복잡하네. 생각을 한번 더 해야 되네. 나는 개인에 따라 한계형이 균등되는 지점 다 달라진다 그랬고, 가는 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나는 의사결정 판단 근거가 사회 이익이다. 나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자기 이익이잖아. 이것도 바뀐 건가?
바뀐 거지. 가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 된다 그랬고 소비 선택의 기준.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거 봅시다. 자, 보기하고 글하고 매칭시키는 게 1번이야. 밀과 경제학자 B의 입장에서 경제학자 B는 누구야? 그냥 사람이야? B라고 표시된 게 없네. 밀과 그냥 나의 경제학자야? 나의 경제학자 모르는데 이거 설명 안 해가 그냥 그걸로 봐야겠다. 둘째 줄에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본다 그랬잖아. 그게 기준이 되지 싶다. 실험에 참여한 5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고 참가자는 이 돈을 갖거나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은 공공재 생산에 쓰여서 2배의 효용을 창조하고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5분의 1씩 돌아간다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알려줬다. 5명이니까 2배가 되네. 아무도 기부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누리는 효용은 10만원. 다 가져가면 모두가 기부하면 20만원. 4명이 기부하고 1명이 안 하면 기부를 한 사람은 16만원이고 기부하지 않은 1명은 26만원이네. 그럼 얘가 똑똑한 거야? 미래 입장에서는 쓰레기고 미래 입장에서는 쓰레기고 경제학자 입장에서 얘가 똑똑한 건가 그럼? 실험 참가자 대부분 40에서 60% 기부했고 일부는 기부 안 했다. 기부한 참가자들은 이타적인 마음, 양심이네. 기부 행위에서 얻은 자부심이 기부의 이유였다. 자, 밀은 기부 행위를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로 보았다. 맞겠죠? 밀 아저씨는? 경제학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다고 보겠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건 한 개 더 살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랑 기부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다르.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안 맞네요. 이거는 맞잖아. 효용이 다르겠지 당연히. 기부한 애는 아까 뭐 20만원 효용 받는다 그러고 기부 안 한 애는 10만원 효용이라 그랬는데 이게 안 맞네 이게. A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보았고 밀 아저씨는 기부하지 않은 자는 양심을 위반했다. 경제학자는 기부하지 않은 자가 예상 행동에 따른 효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밀은 쓰레기라고 해도. 밀은 이타적인 마음을 동료를 자신과 같이 여기는 사회적 감정으로, 경제학자는 자부심을 기부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이해하겠다. 경제학자가 주관적인 만족감, 이것도 효용이니까 가능은 한 거네. 효용도 주관적인 거라 그랬으니까. 밀은 최대 행복 추구, 경제학자는 누진적 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부 공통점. 2번으로 가야겠네요. 단어는 안 봐도 되겠지?